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년 반 동안 끌어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34억 원이나 된다는 그 말 3마리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빌려준 게 아니고 뇌물로 준 거라고 하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특집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또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날이 있었나 싶고요. 네. 법리적으로도 충분한 또 쉬운 해설을 듣고 싶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하나씩 풀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용 큰일 났다. 네, 2번 감옥 가게 생겼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황 의원님. 마음이 무겁다. 예. 국민들이 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걸 관심 깊게 지켜보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켜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제2의 대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보다도 오히려 이 판결을 듣고 있는 국민들 마음이 대단히 어둡고 네. 또 쌀쌀해졌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길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다 편하게 의견 주십시오. 네. 네. 심지어 한 패널이 말씀하실 때 다른 분 패널이 그냥 부연 설명하시거나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 판결을 일단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됐어요. 그런데 이게 형량과는 유무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죠. 1심하고 네.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특가법상의 뇌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네. 이게 그 선거권하고 피선거권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뇌물죄에 대해서 따로 선고하지 않고 통으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다라고 해서 따로 분리 선고하라고 이제 내려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공직자니까 공직자는 이게 이제 선거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뇌물 관련 선고를 할 때 선거법과 관련된 뇌물죄는 따로 떼서 선고를 해야 네.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2심 재판을 해라. 형량이 높아지거나 뭐 낮아지거나 이럴 부분은 근데 아닌 것 그 1심에서 통으로 선고했던 그 안에서 네. 실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또 2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5년 전체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조금 뭐 1, 2년 정도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고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죠. 그다음 어쩌면 오늘 가장 관심이었을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사줬다는 그 말 3마리. 예. 네. 뭐 보험료 같은 거 한 36억 정도를 이재용 재판부에서 2심에서는 이건 그냥 빌려준 거지 뇌물로 준 게 맞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네. 대법원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네. 이것 때문에 2심에서 1심의 유죄가 일부 번복이 되면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세필 34억 원이 이것은 대가성으로 준 것이다. 네. 뇌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승계에 대가성이 있다. 대가성이 있으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겠죠. 네. 또 하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이것도 이 경영승계와 관련된 뇌물로 보아서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뇌물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고등법원 판결을 할 때는 이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께서 이재용 클라따의 본질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런 네. 거죠. 50억 뇌물 이하로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이제 50억 이상이 돼버렸어요. 넘어갔죠. 86억이 됐어요.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을 거의 해서 내려보는 거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하면 50억 이상이 뇌물죄로 성립이 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3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네. 실형을 5년 이상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감옥을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5년 실형을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징역을 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가 뜰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속돼 본 경험이 있는데 추가 뜨는 거 다시 감옥 가는 거 이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서는 오늘 최악의 판결으로 생각할 겁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 생각도 그렇습니까?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크게 줄면서 30몇 억인가 인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말 사준 게 뇌물이라 그러면 36억이 더해지고 34억이 더해지고. 거기 보험료도 2억 보험료 있어서 예. 그게 한 36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동계 영재센터. 영재센터가 16억인가 됩니다. 예. 그게 합쳐지면 거의 오늘 늘어난 뇌물만 50억이 50억 넘죠. 늘어나서 기존에 인정된 게 36억인가 그러니까 86억이라고 86억,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뭐 그 정도라고 치고요. 80억 정도의 뇌물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면 대부분 그 취지대로 판결하죠. 그렇죠. 다음 재판 열릴 때. 그렇죠. 자, 그러면 86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고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 측에서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산국의 도피를 인정 안 해준 것이 고맙고 네. 재단에 돈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 또 무죄라고 판단해줘도 고맙다. 그리고 추가로 50억 정도가 사실은 이제 얘기됐고 그중에 특히 34억 정도가 인정이 됐지만 그거는 이미 원심에서도 그 마필 사용료라고 해서 이미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식으로 애써 약간 축소하는 그런 식의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 변호인단이 네, 태평양이었죠. 선수 네. 변호인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내려진다면 사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그 취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문제 말 3마리 34억이 넘는데 네, 이게 뇌물인가? 네. 재판부는 이게 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박상진이라고 하는 그 삼성의 그분하고 당시 사장이었습니다. 네, 그 최순실 씨하고 간에 오간 대화가 있습니다. 문자도 있었었고 얘기도 있었었는데 당시에 위탁 관리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삼성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식으로 하려고 네. 하니까 최순실 씨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거 원래 나한테 주기로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이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박상진 사장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화 내용을 예를 들면서 대법원장 얘기는 이런 대화 내용에 비춰서 봤을 때 다수 의견은 네. 이거는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그대로 영구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네. 본 거죠. 저 말이 그러니까 살시동가 그럴 겁니다. 자, 쉽게 세 설명하면 마리의 말이 있는데 이런 네. 것 같아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등기상 소유는 당신이 갖되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임대료도 내가 받고 그리고 처분권도 내가 갖는다. 그러면 그 자체는 뇌물이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은 당신한테 있을지라도 이런 것처럼 말도 사실상 소유권만 삼성이 갖고 있었지 사용권, 처분권은 최순실한테 있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에서 지금 두 분이 설명하신 그 부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박상진, 황성수 등이 살시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국제 승마연맹에서 발급하는 말 패스포트의 마주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하려고 피고인 최서원에게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 최서원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박상진은 2015년 11월 15일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결정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 단독 면담과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은 후 박상진은 이재용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하여 포괄적 지시를 받아 승마 지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말 소유권을 원한다는 것과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 최서원은 박상진이 반대하는데도 이 탄화를 다른 말과 교환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도 보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그 유망주가 있는데 말을 사주는 게 어떻겠느냐 말했다는 거. 그다음에 박상진 사장이 최서원이 자꾸 분명하게 내 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허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됐습니다. 동계영재센터 16억 제공한 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네. 묵시적 청탁한 것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뇌물액 16억이 또 올라갑니다. 네.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2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박근혜 재판부는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받은 쪽은 예. 인정됐는데 준 사람은 준 쪽은 인정이 안 안 됐었죠. 됐었는데, 네. 저것은 근데 빠졌습니다. 이번 대법 판단은 모두 다 인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느냐면 이 박영수 특검 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다. 네. 그때 뭐 많은 언론에서 한 지갑이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공동 왜냐하면 정범. 네. 예, 동계 스포츠 이 영재센터의 16억 원은 최순실 쪽으로 건너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장시호가 이제 운영한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명백하게 공동 정범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 1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둘 중에 누가 공직자이고 사실 최서원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네.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동계 스포츠센터를 만든 16억 원의 대가는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밀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승계 관련돼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승계도 승계하는 과정, 네.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을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이재용 재판부 2심에서는 그렇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것도 뒤집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가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 이렇게 뇌물을 준 거 이제 8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돈을 회사 돈으로 했을 테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횡령. 이익을 위해서 승계를 위해서 했으니까 횡령죄가 더해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사실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재산 국외 도피, 해외 도피 부분인데 재산 해외 도피 그 돈을 회사 돈을 해외에 있는 최순실에게 줬으니까 해외 도피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원심에서도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했었었는데 이제 이걸 확정해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그 회사 돈을 이용해서 삼성에서 말을 사주는 방식으로 해서 외국으로 빼돌려는 것이 뭐 이재용의 개인적인 그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을 은닉하기 위해서 빼돌렸다기보다는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뇌물죄 적용되고 그렇죠. 횡령죄만 적용되지 네. 재산 해외 도피 이게 사실은 형량이 굉장히 높아서 높죠. 네. 이게 적용되면 정말 꼼짝없이 재수감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군요. 네. 삼성에서는. 자,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 드릴까요?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촛불로 정권이 바뀌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면서도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얻은 영업이익만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아마 황 의원님도 앞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이 상당히 무겁게 받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재판의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잖아요. 네.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두 얼굴에 대해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뒤에도 뭐 나오겠습니다만 지난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에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제가 질문을 할 때도 사실은 지금 저한테 주신 것과 똑같은 마음이 네. 들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도 대표 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를 이제 안겨주는 그런 기업의 총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높이 평가해 줄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또 농단의 한 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하게 또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은 감정이 좀 교차 네.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또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또 총수가 수감되거나 구속되거나 다시 이런 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불행으로 느낄 거라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 영상이 나갔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영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취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7번 이재용 부회장을 네. 만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도 되느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만나서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해 왔는데 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청와대 심경도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황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제가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역 분쟁의 중심에는 또 우리 초일류 삼성전자가 있고요. 네, 반도체가 있고 여기에 잘못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경제는 경제, 법은 법이죠. 법이라는 한자가요, 물이 간다는 뜻이에요. 물이 간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법이 삼성 앞에서 무릎 꿇고 삼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삼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었다.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실현될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사법 정의가 서니까 경제 정의도 바로 서는 그런 네. 기회로 이번에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 주가가 폭락했던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재벌 총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벌 경영의 투명성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재벌 총수의 존재 유무가 경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더라. 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삼성이 경영 민주화, 경영 투명화를 실현하는 그래서 거듭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상하게 삼성 주가는 올라갔고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도 SK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약보합이었었는데 네. 주문이 점점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해지면서 1% 정도 더 떨어져서 1.7% 정도 떨어져서 마감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재산 해외 도피, 특히 형량이 높은 재산 해외 도피는 빼줬습니다. 유죄로 그러니까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우리 국민들의 복잡한 상황을 혹시 법원이 고려해서 재심할 때 참고해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런 고민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적인 고려를 전혀 배제하고 이번에는 법리적으로만 순수하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원래 대법은 법리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헌재는 정치적인 상황도 인식하고
대법원 법리로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조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말 3마리라든가 16억 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에 의거했을 때도 국외재산 도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처음부터 법조인들이 많이 말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염려해 한 건 아니고요.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요. 실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삼바 분식회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경영승계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경영승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었으니까 뭐 국외재산 해외도피 이거하고 무관하게 오히려 더 앞으로도 더 첩첩산중이 이제 깔려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었다. 네. 찍어서 이거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이익을 취했다. 네.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재용 2심 판결을 한 그 재판부가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얘기한 거는 예를 들면 어떤 돈을 A라고 하는 돈을 뭐 얼마 주고 B라는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 행위 하나하나마다가 그 대가성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혹은 뭐 어떤 뭐 승계를 위해서 뭔가 청탁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전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네. 자, 정리하면 이재용 재판부는 2심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승계를 부탁할 수도 없었고 승계를 부탁한 게 아니니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은 그러니까 뇌물도 아니고 단지 그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 강요에 의해서 피해자처럼 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대법원은 이 이재용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네, 묵시적으로 승계를 도와달라고 뇌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안종범의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중요했고요. 네. 또 최순실, 최서원 씨의 그 공범과의 그런 공모 행위가 인정된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안종범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를 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안종범이 나 그렇게 지시한 내용을 내가 실제 들었고 내가 수첩에 썼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증거가 돼요. 안종범의 행위에 대해서. 네. 또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그런 식으로 직권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한 다음에 어떤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그 내용 안종범에게 내가 이재용과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시한 그 내용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냐가 사실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 네.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종범 수첩이 사실 증거로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뇌물을 전부 인정했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전문 증거라고 그러더군요.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에 준 것을 적은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메모한 것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실 무리하게 증거를 막 갖다가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걸 메모한 게 두 가지 타입이라는 거죠. 하나는 안종범에게 직접 지시한 게 있고 하나는 A라고 하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눈 것을 다시 한 게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메모한 것은 증거로 안 인정해주지 된다. 않겠다라는 네, 그렇죠. 게 오늘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승계 관련돼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삼성이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승계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왜 삼성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양사의 합병이 무슨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제가 모자라다고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고 하라고 채찍질을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재판에서도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더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더 뻥튀기 해서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룹을 물려받는데 더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었냐 하는 여러 부분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재판부의 2심 판결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건 사실
저 같은 경제를 아는 기자들에게도 매우 좀 받아들여지기 당혹스러운 어렵죠. 판결이었는데 오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 그 판단, 판결문 들어보겠습니다.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그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으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의 성격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각각의 현황과 대가 관계를 특정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현안이 발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연속해서 황영철 의원 당시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부분 추궁하는 장면 보고 난 다음에 황 의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2번 독대하셨죠. 최근에 2015년 7월 달에 한 번 하시고 2016년 2월 달에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진실일까 궁금했던,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많은 부분 풀렸습니다. 진실이 많은 부분 풀렸습니다. 지금 2016년 2월에 2번이나 만났는데 최순실을 아느냐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답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앞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을 보면 2014년 9월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말 하나 사달라고 그렇죠. 말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네.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정청문회에 임하면서 그 당의 입장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폐해를 스스로 네. 묻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고요. 네.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많은 또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이제 네.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저 당시에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뭔가 단초가 될 만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 뇌물 청탁과 관련된 그 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쨌든 모르쇠로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탁자도 치고 또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후에 삼성에 있는 저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또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어쨌든 저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많은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돼 기소 이후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네. 재판에서 해야 될 얘기를 미리 꺼낼 수는 없는 그런 아주 공정한 처지에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삼성의 법조팀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서 청문회장에 나오지 그랬겠죠.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은 오늘도 입장문을 냈지만 아마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분이서 지적하셨지만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몰려왔고요. 네. 물론 이제 파기환송심 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 여러 개월 걸릴 거예요. 하지만 거의 지금 구속을 피하긴 어렵다.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본다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삼성은 미래 경영의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7번 만나고 행사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또 각별한 당부도 하고 지금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네.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요. 무엇보다 삼성의 경우에는 지금 미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 메모리형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해야 되는 네. 무려 100조 원이 넘고 국가 지원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총수라 하더라도 구속돼 있어도 네. 전문 경영인이 계열사들의 수익을 내는 부분은 오히려 더 잘해요. 총수가 없으면 내가 이 총수 안 계신 동안 정말 성과가 무너지면 더 질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 투자 사업은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벌써 오너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까 저는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삼성이 탈바꿈해야 될 타이밍에 도래한 것이다. 총수는 총수대로 법은 법이고요. 또 이제 기업은 기업이고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가야 되는 네. 시점에 온 것 아닌가.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가 면피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조금 다른 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에 따라서 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2심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칩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실형을 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아주 장기간 계속되거나 이러진 그렇군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물액이 80억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인정된 것만. 네, 그렇긴 한데요. 이제 네.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경우는 훨씬 처벌의 그 그렇죠. 수위가 특가법이, 세죠. 네. 네, 그렇지만 뇌물을 준 사람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만히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원칙적으로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형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길게 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형이 확정되고 재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또 뭐 8.15 사면이라든지 뭐 제가 너무 나간 겁니까? 네, 사면까지는 아니고 일단 사면 얘기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얘기가 늦어지는 게 더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군요. 불만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보다는 일단은 형을 살고 가석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네.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 말에 좀 보탠다면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상식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심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승계가 없었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 이걸 믿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아무리 재벌이고 돈이 많아도 그냥 막 줍니까? 대가 없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고 상식이 승리했다라는 것이고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특권, 기득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로남불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네. 부자라고 해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부자는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뭐 감옥 가게 하고 뭐 유전무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장 우리가 법정에 의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네. 저는 다른 사람이 86억의 뇌물을 줘서 받은 형량만큼 이재용도 똑같이 저는 그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 건이 파기환송되면 박 전 대통령 건은 형이 확정될 줄 알았는데 그럼 기결수가 되면 이제 교도소로 이감돼서 박 전 대통령도 원래 그럼 노역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구치소에 남겠군요. 네, 이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형이 확정되지 형이 확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죠. 형이, 그건 뭐. 확정되지 않은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역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나이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뭐 노역을 정말로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에 막 억지로 네. 이렇게 시키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네. 정치범들은 있잖아요. 그럼 왜 굳이 그렇게 나오실 일- 때마다 강조하세요? 일종의 정치범들은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노역을 할래, 네. 아니면 하지 않을래. 그러면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교도소에서는 노역하지 않고 그냥 책 있게 이제 네, 그 정도는 감안을 해주는. 또 필요하면 난 네. 세탁 가가지고 세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 그건 또 허용도 해주고 무리하거나 심심하거나 그럴 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동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황영철 의원께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마다 다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황영철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에서 처한 위치가 예. 참 네. 뭐 여기 근데 저희 공교롭게 저희 방송에 사사건건에 복당파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네. 다들 안채하십니다. 그래도 이 너무 질문 낙체하지 드려야겠습니다. 네. 자, 형이 확정되면 너댓 달 후면은 재심이 돼서 형이 확정될 거란 말이죠. 심이 박 전 아니라 대통령. 파기환송. 아, 파기환송 심의. 네. 네. 그러면 형이 확정되면 지금이 8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 근데 파기환송 돼도 또 네. 상고를 안 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네, 항소도 계속 상고도 상고를 안 안 했기 했죠. 때문에 그리고 아마 네. 특검도 상고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확정된다고 확정된다고 본인이 내년 맞죠. 초. 예. 네. 총선은 내년 4월. 네.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은 뭐 비율로 보면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로열티가. 네. 그 정치권은 그 문제를 어떻게 사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적, 전략적 뭐 판단 뭐 이런 것들로 연결지면 사실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와서 과연 보수 진영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른다. 모르는 네.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국민 감정에 기반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중한 이런 형벌을 받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사면 조치를 통해서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주는 그런 형태가 우리 근현대사에 이렇게 있어 왔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시점상 만약에 이걸 무슨 선거에서의 승리를 네. 위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시점이라든지 또 뭐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네. 아마 그거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아주 순수하게 이거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예. 판단하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어느 쪽이 정치란-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왔을 경우에 보수 진영이 분리돼서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파와 또 어떻게 보면 지난 탄핵 때 찬성을 했던 소위 말해서 이제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네. 분리돼 가지고서 보수 진영에 이런 분리가 일어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또 추진하는 그런 형태의 동력으로서 작용하게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판단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데 사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네. 그렇고 또 사면도 이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 정서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을 사면시켜줘야 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경한 가벼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감옥을 끝까지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르익어서 너는 언젠가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좀 보태고 싶은 것이 네. 저는 그 황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쪽이에요. 적절한 시점에 사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소한 20년 내외형이 내려지겠죠. 이 대법에서 네. 파기환송을 거쳐서 20이 예. 25년인가 그랬죠? 25년입니다. 네. 현재는. 2심은 예. 25년.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사면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의 조건은 벌을 받은 자가 용서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구나. 그럼 사면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은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고 공판은. 네. 그런데 2심부터 지금까지 보이콧입니다. 재판 거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든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 등 소위 태극기 부대, 우리공화당 일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사면 안 된다. 사면은 그 이 판결을 받아들인 전제에서 사면이고 무조건 석방이다. 왜? 죄가 없으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사면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보수 측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탄핵에 알겠습니다. 대한 네. 입장을. 그리고 나서 통합의 의미로서의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게 2년 4개월 넘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국정농단 사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노영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